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토닥토닥 문화예술학교 플래시컬 스페이스 4회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가 지금 4회차까지 오는 동안 되게 다양한 내용의 강의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김선환 교수님의 음악과 뇌 건강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음악과 뇌 건강이라는 주제에 맞게 저희가 오늘 준비한 곡이 약간 휴식이나 편안함, 약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에 연주되던 곡들을 준비했는데요. 우선 여러분 요셉 하이든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처음 준비한 곡이 그 요셉 하이든의 동생인 미하엘 하이든의 곡입니다. 디베르티멘토 C 메이저인데요. 디베르티멘토는 기존에 있었던 되게 고정되어 있던 양식에서 벗어나서 다악장으로 좀 더 편안한 자리에서 연주되던 곡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명진 선생님이 수업하셨다고 들으셨죠? 그때 고전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을 약간 중요한 것들만 남겨놓고 곡을 작곡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오늘 들으신 곡도 되게 불필요한 장식들이 많이 빠진 간단한 구석의 곡이니까 한번 잘 들어주시고 나머지 곡들도 그 강의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매일 검사를 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마스크 벗어도 될까요? 이 디벨트멘토를 들으니까 옛날 한 몇백 년 전에 재즈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지금 재즈가 이렇게 콘트라베이스를 놓고서 막 이렇게 피아노도 치고 뭐 이것저것 하는 것들이 이 몇백 년 전에 저런 재즈가 아마 저런 걸 보고서 아이디어를 얻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하면서 아주 감상을 아주 잘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두 다 경찰 분들이신 거죠? 예. 아마 여기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딱 다들 경찰이라면 뭐라고 한마디씩 매주 했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떤 특정 그 직업군을 놓고서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거는 되게 제한적인 어떤 그런 긴장감이 오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이렇게 학회 같은 데서 이제 하는데 외부에서 초청 인사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러 가면은 되게 막 긴장을 해요. 막 전국에 막 칼 들고 뇌 수술하는 사람만 쫙 모이는 데서 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긴장을 하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뇌를 수술하는 의사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제 전공은 이제 뇌종양이기 때문에요. 신경외과 의사들이 하는 이제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뭐 척추도 수술하고 여기저기 또 뇌도 뭐 직접 수술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치료하는 그런 파트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그 격한 소위 3D라고 하는 머리를 열고 칼로 수술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뭐 20시간 이상의 그런 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 소개를 하면은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제 DNA는 이제 뇌를 수술하는 의사면서 오늘은 이제 음악과 관련돼서 저한테 이제 이런 강의를 해달라고 했을 때 이제 음악과 관련된 뭔가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음악과 관련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저희 그 충남대학교 병원에 그 합창단이 있는데 거기 단장으로 있으면서 그 환자들에게 이제 이런 음악을 통한 그런 회복과 휴식 뭐 이런 거를 모토로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은 이제 충남의대 그 오케스트라가 있는데요. 거기서 뭐 물론 이제 거기서 그 지도 교수도 하고 또 그 졸업한 또 그런 이제 예비역들이 모여서 하는 또 오케스트라에서 저도 이제 여기 선생님처럼 플룻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욕심이 많아서요. 뭐 노래를 잘하는 건 전혀 아닌데 이렇게 남성 중창단도 하고 있고요. 경찰서에서 오셨다고 해서 제가 해보니까 저희가 코로나 직전에 그 경찰청에 둔산 거기서 초청을 받아서 이런 음악회를 했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혹시 그 둔산 경찰청에 계셨던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저희 합창단이 가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그런 기록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사진을 한번 올려드려봤습니다. 제가 이제 뇌 사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뇌는 이렇게 생겼고요. 오늘 강의를 뭐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사실은 이제 음악이 중심이기 때문에 음악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이라 되게 뭘 하라고 하면 되게 막 가르치는 뭐 이런 스타일이 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좀 놀고 좀 편하게 가고 해야 되는데 뭐라도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되게 강의처럼 됐어요. 그래서 되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의외로 몰랐던 걸 알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이건 뇌입니다. 사람의 뇌를 머리를 열고 떼어낸 거죠. 물론 이제 돌아가신 분이요. 뇌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막 주름이 져 있죠. 아시다시피 뇌는 많은 그 신경 세포를 포함하기 위해서 마치 그 뭐라 할까요? 그런 에어 필터 같이 주름처럼 많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름이 많이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뇌의 가장 중요한 뇌세포는 이 뇌에 다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뇌 껍데기 바깥에 한 2-3mm 정도의 뇌세포가 있는 거고요. 그것들을 연결해주는 신경줄들이 이 뇌를 형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뇌는 1,500g 정도 돼요. 우리가 이제 페트병 정도의 그 무게병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뇌가 크다고 머리가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많아요. 근데 사람보다 뇌가 큰 짐승이 있나요? 있습니다. 고래가 사람보다 훨씬 큽니다. 근데 그렇다고 고래가 사람보다 똑똑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제 굉장히 뇌가 작을 거라고 생각하는 까치 같은 경우도 IQ가 생각보다 꽤 높다고 돼요. 한 70, 80 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랄 정도의 IQ죠. 어디 뭐 이렇게 골프장 같은 데 가서 제주도 같은 데 가서 잘못하면 지갑 물어가고 지갑에서 돈만 빼간다고 하잖아요. 핸드폰 가지고 가서 전화도 하고. 그런 얘기를 듣는 거 보면 까치같이 아주 이런 파달만한 뇌를 갖고 있어서도 어느 정도 지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사람의 뇌 속에는 1000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1000억 개라는 건 우리가 셀 수가 없죠. 근데 그 신경세포들을 서로 도와주는 또 보조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거의 10배인 한 1조 개 정도가 된다고요. 이런 신경세포, 아까 뇌 껍데기에 있는 그런 작은 신경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전깃줄들이 이 뇌에 가득 차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의 길이가 한 20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길이의 뇌가 되죠. 뇌는 무게가 우리 몸 비례해서 2%밖에 되지가 않는데 우리 심장에서 방출되는 피의 20%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볼륨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피를 뇌가 아주 욕심쟁이처럼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 이유는 그 내면에는 잠시라도 이 심장이 멎거나 하면은 뇌가 필요한 그런 피, 산소, 영양소를 잘 못 받기 때문에 뇌가 망가지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죠. 또 뇌는 우리가 먹는 뭐 단백질, 지방 뭐 이런저런 영양소들 알잖아요. 탄수화물. 근데 그런 고기나 지방 같은 거는 에너지로 절대 사용하지 않고요. 오직 탄수화물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75%는 뇌에서 쓴다 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뇌가 그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러 갈 때 뭘 먹어야 돼요. 뭘 먹더라도 아침에 야 든든하게 고기 먹어라, 뭐 좀 이렇게 기름 좀 먹어라 하는 것보다는 빵이나 탄수화물을 먹어줘야 바로 뇌로 영양 섭취가 돼서 머리가 잘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학생들한테 그래요. 이렇게 자꾸 다이어트 잘 안 되면 자꾸 좀 생각 좀 하고 자꾸 이것저것 고민 좀 해라. 그러면은 이 뇌가 엄청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살이 찔 수가 없다라고 하죠. 뭐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뇌가 이제 이렇게 기능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한번 뭐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뇌는 한 여기가 팔다리 움직여주는데요. 우리가 혹시 뭐 병원이나 이런 데서 뭐 뇌 어느 부위에서 이제 이런 뭐 문제로 만나게 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만날 일은 없어야 되겠죠. 만날 일은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팔다리가 마비가 온다면 어디에 문제일까 하면은 사실은 이 다가 아니라 이 정도가 팔다리를 움직여주는 운동 영역이 되고요. 뒤가 감각, 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언어 영역이 됩니다. 이제 이거는 왼쪽 뇌에만 있어요. 그 다음에 요쯤이 귀를 이제 소리를 듣는 영역. 여기가 이제 말하는 이제 이런 운동성 말, 그러니까 혀를 움직인다거나 하는 이런 언어들의 영역. 뒤쪽 편이 이제 눈 보는 시각적인 쪽, 이쪽이 앞이에요. 여기가 이제 복합 감각이라는 거, 기억.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위가 어떤 집중력이나 계획, 판단, 감정 표현, 창의 억제 이런 걸 담당해요. 감성. 손해가 운동의 보조. 이건 이제 위에서 본 모습이고요. 이 뇌를 이렇게 조금 정밀하게 뻗겨 본다면 서로 뇌를 연결해주는 이런 전깃줄들도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죠. 아까 이제 운동 영역이라는 부위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어디가 팔을 움직이고 어디가 뭐 다리를 움직이고 하는지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 운동 영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차지해요. 우리가 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가슴, 뭐 다리 이런 부위가 사실은 뇌의 아주 작은 영역이고요. 이런 손가락, 그죠? 그다음에 뭐 입술, 혀, 이런 얼굴 이런 데가 굉장히 뇌에서 많은 부위를 차지하는 운동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비례하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뇌가 차지하는
이런 구조가 다르죠. 감각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 이것도 사람 모양이 나오긴 나는데 되게 괴물스럽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호뮈큘루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거는 원래는 이 얘기가 아니라 옛날 그 연금술사들이 고대 중세 때 만든 인간의 그 모습을 호뮈큘루스라고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것처럼 이렇게 좀 괴상하게 생겼다. 그래서 뇌가 차지하는 영역이 한 이런 정도로 본다. 그래서 혀, 입술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 뭐 잘 아시지만 그 우리가 이제 유명한 그 과학 저널들에서 한 가지가 이제 네이처라는 건데 네이처에서 예전에 93년도에 그러니까 지금도 꽤 오래됐죠. 30년 된 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음악과 어떤 공간 지각 어떤 그 능력에 대한 얘기인데요. 소리가? 저희 그러면 혹시 교수님 괜찮으시면 네. 그 클라리넷 솔로 곡을 네. 복구하시는 사이에 저희가 한번 해볼까요? 예, 예. 참. 잠깐만요.
근데 악보에 그게 어떻게 표현이 되나요? 예, 궁금해. 있어요? 예, 간단하게 빼라고 써있어요. 아, 되게 재밌었네요. 이거 좀 켜주십시오. 아무 이유 없이 복구됐습니다. 원인이 없었습니다. 아니, 저도 이제 플룻을 처음 배울 때 막 플룻도 하나 빼도 이렇게 소리는 나니까 뭐 이것저것 이렇게 장난을 있어서 클라리넷은 불가능할 거라고 봤는데 다 되네요. 예, 아무 이유 없이 복구가 됐어요. 그래서 그 93년도 네이처에 재미있는 논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모차르트의 이 음악을 갖고서 실험을 했던 그런 데이터입니다. 이 곡은 모차르트가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해서 만든 곡인데요. 네. 원래는 이제 피아노 하나를 둘이서 치면 연탄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건 연탄은 아니고 두 대를 각각 쳤으니까 모차르트가 아마 그 자기 여제자하고 피아노를 한번 이렇게 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화면을 이제 악보로 이렇게 해놓은 것은 이제 악보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건데요. 제가 원래 조금 들을 시간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제가 하다가 시간을 좀 많이 놓쳐서 시간 관계상 여기서 하고요. 근데 이상하게 이 HDMI를 꼽는 순간 동영상이 플레이가 화면이 안 가요. 희한한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증상이라 원래는 동영상인데 지금 첫 스틸에서 그냥 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음악을 들려주고서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이 음악을 들은 사람과 그냥 이렇게 낭송을 들은 사람 그리고 아무 소리를 듣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IQ 테스트 비슷한 걸 했더니 이 음악을 들은 사람들이 좀 짧은 시간이지만 IQ가 얼마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긴 한데 그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차르트 이펙트다 해가지고서 그 당시에 태교 음악이고 뭐 모든 사람들이 저 모차르트 저 피아노 소나타를 들려줘야 우리 아이가 똑똑해진다. 그때 한참 있었던 얘기가 30년인데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최근 이제 한 10여 년 된 전에 그 사이에 많이 나온 이거와 관련된 논문들을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은 머리가 좀 총명해지는 것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뭐 그런 지금 소나타하고 베토벤의 그 엘리제를 위하여 그 잘 아시죠? 청소자 빠꾸할 때 나는 그 피아노랑 이렇게 같이 들려준 사람들을 뇌파를 체크했더니 이 모차르트 음악을 들은 사람들은 뇌파에서 알파파라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명상을 하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좋은 뇌파가
여기 그래프에서 보듯이 이렇게 높게 나온 걸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의외로 엘리제를 위하여를 들은 사람들은 알파파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재미있는 실험 결과가 있어서 제가 이런 것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마다 우리 뇌가 분명히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반응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찍는 뇌 영상을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뇌의 활성도를 보는 그런 MRI 영상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뇌에 비해서 음악을 듣고 있으면 뇌가 여기저기가 이렇게 뿔긋뿔긋 한다는 건 이제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뇌에 뭔가가 좋은 영향이 있을 수가 있구나라는 아이디어가 되고요. 음악도 음악 나름인 거라 모든 음악이 다 똑같냐? 그렇진 않고요. 음악에 따라서 뇌가 이게 활성화되는 부위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컨트리 음악, 클래식, 락, 그다음에 랩, 그다음에 아주 그냥 안 좋은 음악에 따라서 뇌가 활성화되는 게 많이 다르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클래식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 지금의 뭐 많은 가요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그때 나오는 거, 그것도 나쁜 건 아니다. 다 좋은 건데 클래식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연주하는 이런 곡들은 그 당대에도 엄청나게 많은 곡이 나왔겠죠. 그 중에서도 좋고 좋아서 여기까지 물러 내려와서 아직까지 연주가 되는 거라 이거는 검증된 곡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음악은 우리 뇌의 중요한 영양소라고 아주 유명한 신경 생리학자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토마스 번이라는 분은 이제 이 모차르트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예전부터 이제 책에다가 이런 아이들의 이제 좋은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소개를 해줬었는데 그때 소개해준 음악들이 이런 거예요. 바하의 무반주 첼로 조곡, 그리고 아까 디벨트멘토를 들었던 그런 하이든의 근데 저는 그 디벨트멘토가 저 하이든인 줄 알았더니 형제 하이든인가 보죠. 그래서 그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들, 그다음에 또 잘 아시는 비발디의 사계, 뭐 핸델의 수상음악,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니까 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게 한다라는 것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있었던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준비한 거는 이제 바하의 무반주 첼로 조곡이라는 곡입니다. 이제 이거는 원래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봤더니 원래 그 솔로 악기를 위한 이런 것들 만들기가 되게 어렵다고 해요. 근데 바하는 그런 솔로 악기들을 위한 곡들을 꽤 많이 만드는 작곡가이기도 하고, 근데 유일하게 이거는 바하가 만들었다는 사실 실제 악보는 전에 내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1800년대 말에 카잘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첼리스트가 서점에서 우연히 악보를 찾아서 그거를 쭉하고 연습을 해서 그때 세상에 처음으로 이 곡이 알려지게 됐고 지금까지 많이 듣게 되는 그런 곡이죠. 지금 들려드린 거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첫 번째 곡의 첫 번째 전주곡이 됩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는 그런 곡이고요. 이걸 들으면 뇌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전에도 클라리넷과 연주할 때 피아노가 있었잖아요. 항상 솔로로 악기를 연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데 바하는
이 첼로 한 대로 반주와 멜로디를 같이 작곡을 해서 더 뛰어나다고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음악을 듣는 거가 내 뇌에 어떨까에 대한 건데 사실은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자고요. 여기 사실은 우리 앞에 계신 경찰분들한테도 있지만 또 뒤에 쭉 계시는 음악을 연주하는 선생님들한테도 귀가 솔깃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내 뇌는 과연 어떨까에 대해서 듣는 입장과 하는 입장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제가 짧은 동영상 클립을 했는데 시간이 되면 한번 예, 짧게. Did you know that every time musicians pick up their instruments, there are fireworks going off all over the room? On the outside, the more calm focus, reading music, precise and practice movements required. But inside their brains, there's a party going on. How do we know this? Well, in the last few decades, neuroscientists have made enormous breakthroughs in understanding how our brains work by monitoring them in real time with instruments like fMRI and PET scanners. When people are hooked up to these machines, tasks such as reading or doing math problems each have corresponding areas of the brain where activity can be observed. But when researchers got the participants to listen to music, they saw fireworks. 음악을 들을 때 이제 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럼 이제 연주를 하는 연주자 뇌를 검사를 했더니 어떤 현상이 생겼는지를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But when scientists turn from observing the brains of music listeners to those of musicians, the little backyard fireworks became jubilee. It turns out that while listening to music engages the brain in some 아까 콘트라베이스 연주하신 선생님 뇌를 보는 것 같은데. the neuroscientists saw multiple areas of the brain light up, simultaneously processing different information in intricate, interrelated, and astonishingly fast sequences. But what is it about making music that sets the brain alight? The research is still fairly new, but neuroscientists have a pretty good idea. Playing a musical instrument engages practically every area of the brain at once, especially the visual, auditory, and motor cortices. And as with any other workout, disciplined, structured practice in playing music strengthens those brain functions, allowing us to apply that strength to other activities. The most obvious difference between listening to music and playing it is that the latter requires fine motor skills, which are controlled in both hemispheres of the brain. It also combines the linguistic and mathematical precision in which the left hemisphere is more involved, with the novel and creative content that the right excels in. For these reasons, playing music has been found to increase the volume and activity in the brain's corpus callosum, the bridge between the two hemispheres, allowing messages to get across the brain faster and through more diverse routes. This may allow musicians to solve problems more effectively and creatively in both academic and social settings. Because making music also involves crafting and understanding. 이걸 보면서 경찰 분들이시니까 음악을 듣고 연주를 하면은 훨씬 그 수사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좀 더 머리가 팍팍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걸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너무 복잡한 얘기였고요. 사실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악기를 연주할 때는 사실은 이제 듣는 거는 되게 감각에 대한 얘기지만 이제 악기를 연주한다는 거는 내가 눈으로 보고서 그걸 머릿속에 넣고 그걸 다시 운동으로 만들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뇌의 아주 복잡한 메커니즘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악기를 연주할 때 뇌하고 관련된 것들을 뭐 이렇게 좀 뭐 학습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 이제 운동 피질이 또 연주를 조절하고 표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전두엽 피질이 또 손과 신체에서 얼마나 세게 할까 이런 피드백으로 감각 피질이 또 듣는 당연한 청각과 관련된 또 해마는 그를 악보를 기억해야 되고 제가 항상 놀라운 거죠. 어떻게 그 길은 악보들을 외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인데 그 음악가들은 이런 해마가 또 잘 발달되신 것 같고요. 시각 피질, 소뇌, 이 뇌에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 전혀 모든 부분이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사람의 뇌를 MRI로 찍어서
그 이제 뇌 신경들을 연결해주는 그 신경 줄기들만을 뽑아서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복잡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는 저 사람의 뇌세포가 많이 살아있느냐 안 살아있느냐가 아니에요. 저 뇌세포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전깃줄이 제대로 돼 있냐 안 돼 있냐죠. 그래서 아까 신경들을 연결해주는 저 신경줄이 한 20만 킬로미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노인이 되면은 거의 절반으로 10만 킬로 정도로 줄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 기능이 최소 절반으로 주는 게 자연스러운 삼라만상이죠. 치매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치매는 이제 저기에 플러스해서 뇌 자체가 많이 망가지는 건데 실질적으로도 말하자면 이런 전기불은 있더라도 전기불을 연결해주는 전기줄이 다 망가지고 노화돼서 하면은 아무리 이 다마를 새 걸로 바꾼다 해도 맨날 깜빡깜빡하고 시원찮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세포도 중요하지만 줄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실제 사람을 이거를 직접 측정했어요. 이거는 시뮬레이션이 아니고요. 실제 사람에서 이거를 그 전기 신호를 하나하나를 다 받아내서 정말 이 사람 뇌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실제로 그린 겁니다. 이제 모형이 아니고 했더니 이렇게 뇌 사이에서 굉장히 복잡한 신호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양옆으로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래서 뇌는 이런 신경 세포도 중요하지만 이 세포를 연결해주는 이 신경 줄기, 특히 뇌의 왼쪽과 오른쪽을 연결해주는 걸 뇌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그 영어 그 동영상에 나왔지만 연주자들은 그 좌뇌하고 우뇌를 연결해주는 그 기능이 굉장히 활발해서 뇌량이 많이 발달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가만히 있을 걸 생각하지만 뇌 속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저러면서 탄수화물 75%를 소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정신 똑바로 차리면 이게 이제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주무시면 바로 에너지가 그냥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기 연주를 할 때 얼마나 이게 그럼 과연 이제 우리의 핵심은 이제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 가잖아요. 그럼 이제 제일 걱정하는 게 저도 이제 치매 환자를 많이 보고 있는데 치매에 대한 걱정이 요즘 꽤 많아요. 그래서 치매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까요?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주제에 맞게 한다면 악기를 연주하세요입니다. 악기를. 그래서 악기 연주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를 이게 사실은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이걸 찾은 사람이 아이디어가 있어요. 쌍둥이들만 전 세계 쌍둥이들을 다 찾아서 한 명만 악기를 한 사람들을 찾아서 157명을 조사를 해봤대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모님이 둘 다 시키진 않았을 거예요. 둘 다 시켜도 한 명은 나고 됐겠죠. 그래서 봤더니 67%가 이 157쌍의 쌍둥이 중에서 157명 중에 64% 치매 감소 효과가 있었다라고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어떤 조사보다도 굉장히 유용한 게서 아주 유명한 알츠하이머 디지즈 학회 저널에 실린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또한 악기 연주를 하면은 뇌에 분명히 좋은 거는 다 알고 있어요. 악기 연주를 하는 음악가들 중에 정신병은 많이 있는데 치매는 없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정신이 좀 이렇게 좀 헷갈려하고 안 좋은 그런 작곡가들도 많이 있고, 볼레로나 이런 사람들도 좀 이상했다라는 얘기도 하고 한데, 그 연주자들이나 작곡가들이 치매로 고생했다는 얘기는 별로 없는 거는 계속 뇌를 그렇게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기를 연주의 효과에 대해서 최근까지 나온 전 세계 1200개의 논문을 싹 다 분석을 해요. 논문 하나하나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를 1200개 정도 논문을 다 분석을 해봤더니 약 58% 정도의 치매 감소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악기 연주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 이후에는 뇌의 가소성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뇌는 쓰면 쓸수록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태어날 때 이미 뇌는 상당히 우리 몸에 비해서 많이 갖춰진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신문에도 제가 하다가 네이버에서 언뜻 봤는데 뇌의 반쪽을 수술한 이 10살 때쯤에 뇌의 반쪽을 잘라낸 아이들이 생각보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내용이 일반 그 네이버 뉴스에 이렇게 뜬 거를 제가 아침에 우연히 봤어요. 일부러 본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들도 뇌 수술을 하면서 뇌를 많이 잘라내게 되고 하는데 이제 어른이 됐을 때는 아닌데 그게 뭐 정말 어린 나이 5살, 10살 때는 정말 많은 부분을 잘라내도 반대편 뇌가 그 기능을 대신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뇌는 우리가 근육을 만들듯이 계속 발달시켜야 되는 그런 구조다. 그런 거를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스펙트라고 하는 검사로 우리가 정상인하고 치매 환자하고 그 치매와 정상 사이에 있는 경도 인지 장애라고 하는 MCI라고 하는 그런 질병군을 이렇게 검사를 해봤더니 뇌 속에 그런 활성화가 이렇게 다른 거죠. 근데 또 요즘에는 또 이것만 걱정이 아니에요. 요새는 최근 스마트폰 공급이 크게 늘면서 기억력이 조금씩 나빠지는 디지털 치매 증상을 겪는 시민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 닥터 리포트에서는 자칫 뇌기능 퇴화까지 부를 수 있는 디지털 치매의 원인과 그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선환 객원의학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의 전화번호를 물어봤습니다. 제가 지금보다 조금 젊을 때 있었습니다. 친구 전화번호 혹시 외우셨어요? 아니요. 엄마, 아빠, 여동생인데요. 친구 번호를 못 외워요. 가축 번호를 좀 외우면 되니까. 심지어 어제 점심 때 무엇을 먹었는지도 한참이 지나서야 가까스로 기억을 해냅니다. 어제 점심 한 인터넷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자 3명 가운데 1명꼴로 가까운 가족의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했고 가족 이외의 번호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 6명 가운데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치매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 기억을 담당하는 뇌 기능이 약화되면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현상. 특히 스마트폰 주 사용층인 40대 미만의 젊은 치매 환자가 6년 사이 2배나 증가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너무 많이 이용을 해서 자기 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능을 자꾸 감퇴시키게 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축번호를 누르는 대신 전화번호 외우기, 손으로 일기 쓰기 등 뇌를 자극하는 행동을 의도적으로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변경했는데도 치매 증상이 좋아지지 않을 경우에 이를 방치하면 뇌 기능의 퇴화와 우울증까지 유발할 수 있어 병원을 찾아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TJB 닥터 리포트 김선환입니다. 적스럽네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 때 이 생각을 했으면 아까 그 솔루션 중에 악기 연주나 음악을 듣는 것까지 넣었을 텐데 그거를 못 넣었는데 우리가 왜 뭐 자꾸 뇌를 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보다 우리가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점점점 안 쓰고 있어요. 못 쓰고 있죠. 뭐 사실 어제 점심 기억하는 거는 지금도 그 불가능한 얘기죠. 오늘 점심 뭐 먹었는지가 잠깐 생각이 안 나는 게 일상이잖아요. 우리가 뇌를 그만큼 안 쓰고 그냥 모든 거를 예전엔 노하우였다면 이제 노회어 여기 스마트폰에 있으니까 내가 그걸 알 필요는 없어 하면서 모든 거는 손가락만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를 많이 사용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교훈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악기 연주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급적이면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가급적이면 안 씁니다. 그리고 일부러라도 가급적이면 자꾸 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세대는 또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얼마나 뇌가 많이 퇴행되어 있을지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 치매가 과연 어떤가를 봤더니 이렇게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봐도 굉장히 이게 환자가 올라가고 있어요.
치매 환자가 전 세계적인 통계고요. 또 물론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게 올라가는 게 있는데 옛날보다 이게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치매가 오더라도 더 심해진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뇌도 근육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근육을 잘 만들려고 열심히 피트니스도 하고 뭐 이런 걸 하지만 우리가 똑같이 뇌를 건강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 운동하듯이 뇌도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좀 삐걱댔지만 제가 목표로 했던 시간에 맞추려고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뭔가요? 잠깐 저희 5분 정도 쉬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 음악 연주 2곡 더 들으시겠습니다. 잠깐 뭐 간식 드시고 쉬세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뭐 여쭤봐도 되고요. 다들 휴식 잘 보내셨나요? 저희가 앞에 좋은 강연 듣고 또 이제 남은 시간에 더욱더 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 곡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로 찰콥스키 다들 잘 아시죠? 네. 찰콥스키는 러시아 작곡가고요. 또 작품 생활하던 게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거와 또 다르게 굉장히 초연이 잘 안 됐던 작곡가게 돼요. 그래서 또 신경쇠약으로도 굉장히 오래 고생도 했고 이 현악사중주 1번 2악장을 지금 연주할 건데요. 현악사중주 1번은 신경쇠약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동생 집에서 머물던 시기에 밖에서 그 지역 민속음악을 듣고 쓴 곡이라고 해요. 특히나 그 2악장의 그 민속음악이 소파에 앉은 바냐라는 곡인데 이게 바냐라는 그 이제 동네 처녀를 좋아하던 이반의 마음을 담은 곡이라고 하니까요. 이 곡은 워낙 선율적으로 아름답기도 하고 해서 현악사중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편곡해서 또 많이 연주되곤 합니다. 특히나 이 곡을 초연 당시에 들었던 톨스토이가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서 자필로 찰콥스키한테 편지도 썼다고 해요. 한번 이 곡 들으시면서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그런 편지까지 쓸 정도였는지 한번 같이 감상해 보시죠.
잘 들으셨나요? 약간 이 러시아 곡들이 되게 먼 거 같으면서도 또 막상 그렇게 가깝지도 않은 거 같으면서도 한 묘한 감정이 좀 있거든요. 특히나 저는 이 곡 처음 들었을 때 뭔가 아련한 약간 이런 감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이 곡에 대한 해설을 찾아봤을 때 되게 이해되고 좀 이해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다음 연주될 곡은요.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입니다. 생상스라는 작곡가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작곡가는 프랑스 작곡가기도 하고 또 오르간 연주자로도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예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 산 작곡가기도 하고 이 동물의 사육제 같은 경우는 14곡이 합쳐져 있는 곡이고요. 이 곡이 작곡됐던 당시에 오르간 교향곡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형식에 굉장히 잘 짜맞춰져 있는 곡도 작곡이 됐던 해였거든요. 그래서 두 곡이 오르간 교향곡과 동물의 사육제가 서로 상반되게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곡으로 저희가 되게 좀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곡 중에 백조라는 곡이 하나가 있어요. 살아생전에 생상스는 이 백조라는 곡만 출판되기를 원했었대요. 왠지 이 카니발이라는 곡이 자신이 생각했던 진지한 작곡가의 이미지랑은 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 진지하고 서정적인 백조라는 작품만 알려지길 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뒤에 사후에 전곡이 다 출판이 돼서 저희가 이렇게 같이 연주할 수 있어요. 이 곡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오늘 참여했던 모든 연주자들이 같이 연주를 하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피아노가 한 대가 더 필요해요. 그리고 타악기 연주자도 필요합니다. 한데 우선 타악기 연주자 없이 피아니스트 선생님께서 2명의 피아니스트 역할을 다 해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따 연주가 끝나고 많은 박수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저기 4개의 손 역할을 해주신 저희 피아노 선생님께 한 번 더 너무나 큰 아까 구성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 저희 이 연주를 하면서 갑자기 그 불꽃놀이 내 속의 불꽃놀이 그다음에 노화로부터 하루 벌었다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더 기쁘고 재미있는 마음으로 연주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강의에 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뭐 늘 그렇듯이 저희가 다음 주에도 또 즐거운 이제 현대 음악으로 저희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또 되게 신기한 음악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꼭 참석하셔 오셔서 재밌는 얘기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